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제 친아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시작은 김장이었어요. 아프다는 며느리 대신 혼자 30포기 배추를 다 담갔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시각 친정어머니와 일본 후쿠오카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제 집을 팔아 자기들 아파트 빚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그 통쾌한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하고 이 이야기의 결말을 꼭 확인해 주세요. 11월 초가 되니 일산 저희 집 마당에도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어요. 가을이 깊어졌다는 신호죠. 그날 아침에도 저는 습관처럼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한참 바라봤어요. 올해는 감이 유난히 탐스럽게 열렸더군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붉게 익어가는 감들을 보니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저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든다고 분주했을 텐데 싶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 꼭 10년이 되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저는 평생을 교사로,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늘 반듯한 모습만 보여야 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은퇴하고 혼자 지내는 지금도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흐트러진 모습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체조를 하고 집안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끼니도 대충 때우는 법이 없었죠. 그게 제 삶의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아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적막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적막감을 깨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하영이었어요. 서울 마포에서 자기들 살기 바쁜데도 가끔 이일산 집까지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날도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칸에 제가 직접 빨간색 펜으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큼지막하게 김장뒤 7이라고 적어두었죠. 그걸 보고 있으니 아침의 쌀쌀한 공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요즘 사람들이야 김장이 그저 마트에서 사다 먹으면 되는 혹은 아주 힘든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어요. 단순한 월동 준비가 아니었죠. 1년에 딱 한 번 흩어져 있던 가족이 이 김장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이는 날이에요. 함께 웃고 일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 같은 거였답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서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웃집 김미경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였죠. 미경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63세인데 남편분도 아직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근처에 살아서 늘 활기가 넘치는 친구예요. 저와는 처지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말이 참 잘 통했어요. 그날도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경 씨가 김장 얘기를 꺼내더군요. 올해는 김장 몇 포기나 할 거냐고요. 아마 제가 며칠 전부터 김장 재료 물어보러 다닌 걸 본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대답했죠.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을 거예요. 제가 다른 자랑은 안 해도 며느리 자랑은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하영이 말이에요. 걔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모른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죠. 서울에서 그 바쁘다는 마케팅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주말이면 피곤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달 전부터 저한테 꼬박꼬박 전화를 했다니까요.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자기가 스케줄 미리 빼놓아야 한다면서요. 제가 미경 씨한테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애들 누가 김치 담가 먹으려고 하냐고 다 마트에서 포장된 거 사 먹으면 그만인데 우리 하영이는
꼭 제 김치가 최고라고 한다고요. 다른 김치는 입에 안 맞아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어머님 김치만 기다린다고 어찌나 예쁘게 말하는지 몰라요. 미경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정말 부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면서 자기네 아들 녀석은 근처에 살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태반이라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쓰러우면서도 솔직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며느리가, 그것도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노동과 헌신을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전히 이 가족에게, 우리 아들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제 손맛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아서 정말 기쁘고 뿌듯했답니다. 그런 며느리가 먹을 김치인데 제가 재료 준비를 허투루 할 수 있겠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분주하고 설렜어요. 우리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우리 며느리 하영이 입에 들어갈 건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네에서 제일 물건 좋기로 소문난 단골 채소 가게 사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올해 나온 배추 중에 제일 실하고 단단한 놈으로 꼭 해남 배추로 30포기를 빼달라고요. 사장님이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이 하냐고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30포기를 고집했어요. 제가 왜 굳이 그 무거운 30포기를 고집했냐면요. 다 저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0포기는 당연히 우리 아들 내외가 서울 가서 겨우내 먹을 몫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10포기는 며느리 친정, 그러니까 사돈댁에 보낼 거였어요. 나머지 10포기만 제 몫으로 두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 친정까지 넉넉하게 챙겨 보내는 것이 시어머니로서의 체면이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 우리 하영이 어깨 으쓱하게 만들어주고 얼굴 세워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사돈댁에서도 우리 사부인은 참 손이 크고 정이 많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며칠 전에는 정말 큰맘 먹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김장은 뭐니 뭐니 해도 젓갈 맛이잖아요. 동네 시장 젓갈로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일부러 광천시장까지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제 단골 가게에서 올해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육젓이랑 새우젓을 큰 통으로 하나씩 샀죠. 아이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겁던지요. 그 무거운 젓갈통 2개를 양손에 들고 다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에 오는데 정말 팔이 빠지는 것 같고 허리가 다 뻐근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마음은 뿌듯했죠. 이 맛있는 젓갈로 정성껏 담근 김치를 받고 기뻐할 며느리 얼굴을 생각하니까요. 저희 세대가 다 그렇죠 뭐. 내 몸 좀 고단한 것보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행복해하는 걸 더 큰 기쁨으로 아는 세대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김장 이틀 전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예약했던 배추설은 포기가 트럭에 실려 마당에 떡하니 배달됐죠. 이제부터가 진짜 고된 일의 시작이에요.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 실한 배추들을 하나하나 다듬기 시작했어요. 푸른 겉잎을 떼어내고 지저분한 밑동을 잘라내고 그걸 다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죠. 그리고는 커다란 고무대야 2개에 나눠 담고 굵은 소금을 켜켜이 뿌려가며 소금물에 절이기 시작했어요. 30포기, 그러니까 60쪽의 배추를 절이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60이 넘은 제가 혼자 하려니 금방 숨이 차고 어깨가 결려왔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죠. 몇 시간 뒤에 배추 숨이 죽으면 위아래를 한 번씩 뒤집어줘야 골고루 절여지거든요. 소금물을 잔뜩 머금은 배추는 또 어찌나 무거운지 끙끙거리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꿋꿋이 해냈어요. 왜냐하면 이 고생만 하면 금요일 저녁이면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 부부가 올 거니까요. 며느리는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양념 버무리는 걸 돕기로 했고 아들은 옆에서 무거운 거 날라주면서
보조를 맞추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배추를 다 절여놓고는 저녁에 미리 사다 둔 수육거리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고 겉절이에 곁들여 먹을 햇밤도 거실에 앉아 하나하나 까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김장날 다 함께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뜨끈한 수육을 먹을 그 풍성한 저녁 식탁을 상상했죠. 그렇게 제 설렘이 한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미처 몰랐어요. 그 설렘이 크면 클수록 바로 그만큼 거대하고 차가운 실망의 그림자도 제 등 뒤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배추 절이는 일까지 다 마치고 나니 금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김장 하루 전이죠. 이제 저녁에 아들 내외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양념에 쓸진한 육수를 냄비에 한가득 끓이고 있었어요. 온 집안의 멸치와 다시마,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데 그 냄새를 맡고 있으니 정말 이제야 김장이 코앞이구나 싶어 마음이 다 설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하영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에 그 앙칼지고 씩씩한 톤이 아니었어요. 잔뜩 잠기고 힘이 하나도 없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 하영인데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얘가 왜 이러나 싶어 덜컥 겁이 났어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고 다급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글쎄, 자기가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어머니 하면서 거의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며느리 걱정이 앞서서 병원은 가봤냐고 약은 먹었냐고 쏘아붙이듯 물었어요. 하영이는 억지로 기침을 몇 번 콜록거리더니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요즘 회사에 연말 프로젝트가 닥쳐서 며칠 밤을 새웠더니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났나 보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재료도 다 사서 갔어야 하는데 김장 준비는 다 해놓으셨을 텐데 어떡하냐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 걱정은 순간 사라지고 당장 내일의 김장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이고, 그럼 어쩌냐. 배추는 이미 다 절여놨는데 제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죠. 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하라고. 며느리는 제 속도 모르고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 김장은 그냥 쉬시면 안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쉰다니요. 저걸 다 어쩌라고. 그게 다 돈이 얼마인데. 속에서 불이 났지만 끙끙 앓는다는 애한테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딱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들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느낌이 싸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도 아내 감싸기에 바쁘더라고요. 어머니 하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걔가 아주 옆에서 끙끙 앓아요.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바쁘긴 했거든요. 하면서요. 그러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어머니 그냥 이번에는 김장하지 마세요. 걔가 저렇게 아픈데 김치를 어떻게 먹겠어요. 저희 그냥 사 먹을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저 절여놓은 배추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들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 배추요? 절인 거라도 그냥 이웃들 좀 나눠주세요. 옆집 김미경 아주머니도 드리고요. 그 말에 제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너는 말이 쉽지. 내가 그거 사려고 광천까지 다녀오고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그걸 누굴 줘. 그리고 네가 바로 어머니 김치 제일 좋아하잖아. 제가 막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 그럼 어머니 혼자 하시게요? 그냥 대충 조금만 하세요. 왜 꼭 30포기를 다 해야 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에서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의 그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말이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과 헌신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짓밟아 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됐다, 끊어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끓고 있던 육수는 이미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죠. 저는 차가운 마당으로 나갔어요. 거대한 고무대야 2개, 소금물에 축 늘어진 배추30 포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걸 버리자니 그 돈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다고 아들 말대로 이웃에 나눠주자니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며느리가 아파서 김장 못하게 됐다고 이웃의 배추를 돌린다니요. 그건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는 격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나 혼자라도 한다. 너희들 없이도 내가 30포기가 아니라 60포기도 담그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이 밝았어요. 그날은 정말 저 혼자만의 지옥 같은 전쟁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무거운 절인 배추 60쪽을 하나하나 건져서 물을 빼기 시작했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번 반복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물을 빼는 동안에는 쉴 틈도 없이 양념에 들어갈 무채를 썰어야 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썰고 또 써는데 나중에는 손목이 아려서 칼을 쥘 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무채를 다 만들고 나니 이제 마지막 관문인 양념 버무리는 일이 남았죠. 제가 준비한 그 좋은 젓갈과 고춧가루, 무채를 전부 쏟아붓고 버무리는데 그 양념 무게가 또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후가 되자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배추 한쪽에 양념을 다 바르고 나니 팔을 아예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꼬박 하루가 걸려 김장을 다 마쳤어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데 해가 져서 사방이 컴컴해졌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억지로 몸을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뼈마디마디가 쑤시고 찬물에 손을 담갔던 탓인지 온몸에 한기가 들었어요. 저는 찬 바닥에 이불 하나 덮고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아프니까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내가 이걸 누굴 주자고, 누굴 위해서 이 고생을 사서 했나 싶었어요. 그 텅 빈 집에서 열에 들떡 끙끙 앓으면서 저는 정말 서럽게 아주 오랫동안 혼자 울었어요. 그렇게 김장을 지옥같이 끝내고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삭신이 쑤시는 몸을 이끌고 겨우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죠. 열은 좀 내렸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이웃 김미경 씨였어요. 그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은숙 씨, 몸은 좀 어떠냐고. 혼자 30포기 담갔다는 소문 다 났다면서 혀를 쯧쯧 차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겨우 대답하는데 사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했는데 결국 혼자 김장하다 몸져 누운 꼴이잖아요. 미경 씨는 제 곁에 앉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말이야, 내가 좀 이상한 걸 봐서 말이야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미경 씨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열어서 제 눈앞에 화면을 불쑥 내밀었어요. 이거 지훈이 마누라 맞지? 하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하영이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사돈, 그러니까 하영이 친정어머니 송여사랑 팔짱을 꼭 끼고 있더라고요. 배경은 딱 봐도 일본식 온천 여관 앞이었어요. 유카타인지 뭔지 아는 일본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일본 음식 가이세키. 앞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인지 쇼핑몰인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기뻐하는 사진도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건 그 사진이 올라온 날짜였어요. 정확히 하영이가 저한테 아파서 죽겠다고 연말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샜다고 전화했던 바로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사진 밑에 달린 글귀가 제 눈을 찔렀죠. 엄마와 단둘이 떠난 후쿠오카 힐링 여행 하트 표시까지 붙여서요. 그리고 무슨 태그라고 하죠? 연말 휴가, 며느리 모드, OFF. 저는 그 스마트폰 화면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연말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말 휴가였고 몸살이 아니라 온 천욕이었던 거예요. 옆에서 미경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김장 날짜에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것도 아프다고 속이냐면서 저보다 더 흥분해서 혀를 찼어요. 저는 그 말보다 미경 씨의 그 동정 어린 시선이 더 비수처럼 꽂혔어요. 며느리 싹싹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던 제가 온 동네에서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늙은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들 지훈이 역시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걔가 끙끙 앓는다면서 저를 속인 공범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은 겨우 추슬렀지만 마음은 만신창이었죠. 일요일 오후였나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 부부였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그들을 맞이했죠. 하영이는 뻔뻔하게도 빈 김치통을 여러 개 들고 와서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다 나았어요. 김치 가지러 왔죠. 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냥 그래. 한마디 했죠. 하영이가 냉장고 쪽으로 신나게 걸어가려 할 때 제가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일본 여행은 즐거웠니? 하영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추더군요.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 얼굴도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어, 어머니. 그게 하영이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입을 떼는데 제가 그 말을 잘랐어요. 후쿠오카 온천물이 좋긴 좋았나 보구나. 아파서 끙끙 앓던 사람이 아주 건강해져서 돌아온 걸 보니 제 말에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그들은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만 불이 나게 챙겨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꽁무니 빠지게 정말 도망치듯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텅 빈 현관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도망치듯 떠나고 꼬박 1년이 흘렀어요. 시간 참 빠르죠. 그 1년 동안 저는 그 아이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어요. 명절이요? 물론이죠. 설에도 추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얄팍한 돈 봉투 하나 계좌로 틱 보내고는 그걸로 끝이더군요. 괘씸하고 분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만 빠져 지내지 않았어요. 늙은이가 울어병에 갇혀 지내면 저만 손해죠. 대신 저는 아주 조용히 제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 자원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해야 했거든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부어온 연금도 확인하고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유산, 그리고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 통장들을 전부 정리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부동산에도 들러봤어요. 제가 사는 이 일산집,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노인에게 돈이라는 건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구나.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구나 하고요. 저는 작년 김장의 그 끔찍한 배신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웃 김미경 씨와는 더 자주 만났죠. 작년에 그 일을 겪고 나니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겠더라고요. 미경 씨는 저에게 정말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었어요. 시간은 흘러 다시 10월 말이 되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아니나 다를까 1년 만에 며느리 하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기 화면에 우리 며느리라고 저장해둔 이름이 뜨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제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아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웬일이냐? 하고요. 그런데 하영이는 마치 작년에 그 후쿠오카 사건이 있기나 했냐는 듯이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 하영이에요. 하고 소리를 높이는데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러더니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벌써 김장철 다가오네요. 하더군요. 작년에는 자기가 너무 아파서 못 도와드려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른다나요. 글쎄, 올해는 자기가 아주 톡톡히 효도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효도라.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뻔뻔한 것이 올해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어나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하영이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근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작년에 어머니 김치 맛보시고는 너무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저희 친정 못까지 해서 한 20포기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그래? 좋지. 제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니 하영이는 아주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그러더니 한술 더 뜨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회사 동료들도 어머니 김치 맛보고 싶다고들 해서요. 한 10포기만 더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참, 탐욕이 끝이 없었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그 모든 제안을 덥석 수락했죠. 좋다. 30포기가 아니라 60포기라도 다 좋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하영이가 뭔데요, 어머니? 하고 신나서 되물었어요. 올해는 재료를 네가 좀 사오너라. 제가 덧붙였죠. 내가 작년에 너 없이 혼자 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서 올해는 도저히 시장 갈 힘이 없다. 네가 사고 싶은 만큼 아주 최상급으로 네가 알아서 다 사와. 돈은 내가 나중에 다 정산해 주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거의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하고요. 아마 속으로는 횡재했다고 생각했겠죠. 재료는 시어머니 카드로 사고 힘든 노동은 시어머니가 다 하고 자기는 중간에서 친정 몫의 회사 동료들 몫까지 챙겨서 이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거예요. 뻔하죠. 자기가 주문해야 할 배추가 시댁 목 10포기, 자기네 목 10포기, 친정 목 20포기에 팔아먹을 20포기까지 총 60포기가 넘는다는 계산도 금방 끝냈을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수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이웃 김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경 씨, 나 좀 도와줘요. 우리 다음 주에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표 좀 알아봐줘요. 드디어 그날이 밝았어요. 11월의 쌀쌀한 토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그때 일산 제 집에 없었어요. 이웃 김미경 씨와 함께 인천공항에 있었거든요. 후쿠오카로 떠나는 아침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부러 며느리가 재료를 싣고 도착할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선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며느리 하영이었어요. 저는 미경 씨와 눈을 마주치고 살짝 웃어 보인 뒤 아주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 하영이냐. 수화기 너머로 하영이의 짜증 섞이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집 앞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재료 다 왔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의 비행기들을 보면서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죠. 어쩌나 난 지금 후쿠오카인데 이웃 김미경 씨랑 여행 왔어.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죠. 네? 뭐라고요? 저는 아주 또박또박 다시 말해줬어요. 후쿠오카. 작년에 네가 갔던데. 지금 공항에서 전화한다. 아, 참. 너 배추 다 샀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네가 다 담가야지. 이웃 김 씨가 비행기 시간 다 됐다고 재촉하네. 끊는다. 며느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1년 동안 가슴속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제 눈앞에 훤히 그려지더군요. 일산집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 60포기와 무, 쪽파, 젓갈통 앞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을 며느리의 모습이요. 게다가 걔는 작년에 저한테 했던 짓은 까맣게 잊고 올해는 아주 야무지게 회사 동료들에게 성금까지 받아놨잖아요. 팔아야 할 김치였으니 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뻔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정어머니 송 여사한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결국 그 엄청난 양의 재료는 모두 사돈네 집으로 옮겨졌겠죠. 며느리랑 그 친정어머니 두 사람이 주말 내내 꼬박 그 60포기가 넘는 김장에 매달렸을 거예요. 팔아야 하는 김치니 대충 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아마 사돈은 딸 구박하고 딸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꼬박 이틀간 그 고된 노동 끝에 두 사람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건 나중에 다 듣게 되었죠. 저는 미경 씨와 후쿠오카에서 2박 3일 동안 정말 편안하게 온천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쉬다 왔어요. 1년 전 제 고통과는 정반대였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현관에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세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아들 지훈이, 며느리 하영이, 그리고 놀랍게도 사돈인 송 여사까지 함께였죠. 하영이는 아주 눈이 벌개져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걔가 제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밀더군요. 이웃 김미경 씨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저랑 김미경 씨가 후쿠오카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람을 이렇게 속여요. 저희가 주말 내내 무슨 고생을 한 줄 아세요? 하고 악을 쓰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고생, 너희가 고생을 알아? 그럼 작년 이맘때 내가 혼자 30포기 담그고 몸살 났을 땐 넌 어디 있었지? 하고 차갑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영이가 그건 그때고 어떻게 복수를 해요. 정말 옹졸하게 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만히 있던 아들 지훈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실 저희들일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하더라고요. 걔가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 일산 집 혼자 계시기에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관리도 힘드시고 며느리가 그 말을 놓칠 리가 없죠. 바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 낭비예요. 관리비도 비싸고요. 차라리 이거 파시고 저희 마포 아파트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오세요. 저희가 자주 돌봐드릴게요. 그제야 이 난리법석을 떤 진짜 이유를 알겠더군요. 김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집,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을 팔라고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지훈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 마포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가 이 집 파시면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 하고 잘라 말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순간 아들 지훈이의 표정이 싹 돌변했어요. 어머니, 늙으셔서 그 집 고집하면 뭐 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 건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옆에 있던 사돈 송 여사까지 거들었어요. 최사돈, 자식들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지, 쯧쯧 하고 혀를 차더군요. 그 말에 며느리 하영이가 마지막 이성을 잃고 악을 썼어요. 진짜 이기적이다. 자식 앞길 막고 그러다 빨리 죽으면 어쩌려고. 그 저주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다들 나가.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애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제 면전에 대고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 때문이었죠. 늙어서 그 집 고집하면 뭐 하냐는 아들의 목소리,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거라는 그 말.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악을 쓰던 며느리의 그 저주. 그 말들이 밤새도록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외투를 걸치고 곧장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어쩐 일이시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사장님, 저희 집 금매로 내놓을게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좋으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사실 분, 가장 빨리 계약하실 분으로 알아봐 달라고요. 사장님이 제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알겠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해 주었죠. 마침 신도시 개발 호재다 뭐다 해서 일산 쪽에 관심 있던 현금 부자가 있었나 봐요. 정말 운이 좋게도 집은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되었어요. 잔금을 치르고 나니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죠. 그 애들이 냄새 맡기 전에 처리해야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하철역 근처에 새로 지은 아주 깔끔한 스튜디오, 그러니까 작은 원룸을 하나 임대했어요. 그리고 남은 그 목돈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제1금융권의 안전한 정기 예금 상품에 제 이름으로만 꽁꽁 묶어두었죠. 이삿짐 센터도 조용히 불러서 수십 년 살림살이 대부분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아들 지훈이 목소리였어요. 이미 제 번호는 차단했는지 다른 전화를 썼더라고요. 이웃들한테 무슨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진짜 집 팔았어요? 저희랑 상의도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이사 온 원룸 창밖을 내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팔았다. 너희가 그렇게 팔라고 성화였잖니. 걱정 마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잘 넣어뒀으니까. 아들이 제 말뜻을 알아들었겠죠. 전화기 너머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걔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아니, 어머니, 그럼 저희 대출은,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살란다. 다시는 나 찾지 마라.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마저 바로 차단해버렸죠.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어요. 이상하게도 수십 년 산 큰 집을 떠나왔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11월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바로 그때 이웃 김미경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숙 씨, 나 지금 지역 복지관인데 여기 독거노인 분들을 김장 담그기 봉사하고 있거든. 여기 사람들 너무 좋네. 당신도 혹시 올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복지관 마당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미경 씨를 다시 만났죠. 다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김치를 버무리더라고요. 누구 하나 억지로 하거나 얼굴 찡그린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그 틈에 끼어서 난생 처음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해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며느리에게 그토록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진심 어린 참여와 즐거움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늑한 새 원룸에서 새로 산 일기장을 폈어요. 창밖을 보니 지금쯤 지훈이와 하영이는 그 마포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모든 건 다 늦어버렸죠. 저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의 진짜 김장을 담갔다. 이것은 빼앗기거나 이용당하는 노동이 아닌 오롯이 나의 기쁨과 나눔을 위한 것이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최은숙 씨의 이야기를 보면 헌신이 당연한 의무가 될 때 관계는 무너지더군요. 자식들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건 결국 경제적 독립이었죠. 그녀는 비로소 의무가 아닌 진정한 나눔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어요.